우리는 이제 아직 뉴턴적 사고 속에 갇혀 있죠. 뉴턴 이야기가 훨씬 쉽잖아. 그래서 그 양자역학을 내가 이제 과학적으로 설명하기는 과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는데, 우리 이제 철학을 했잖아요. 이건 이제 과학, 그 양자역학이 가지고 있는 철학적인 의미를 내가 지금 간단하게 설명을 해 본 거예요. 그 정도 이야기. 누가 그러더라고. 이 양자역학은 알수록 몰라진대. 이제 그런데 그럼 양자역학이 도대체 뭐냐? 사실은 이제 그 학문이나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눈앞에 보이는 현상들에 대해서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가 있죠, 우리 앞에. 저게 뭐지? 라고 이제 물었을 때, 사실 우리는 물음을 던지기 전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체계를 그대로 그냥 가지고 거기에 정체해 있어요. 기독교에서 1000년 동안 또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그래가지고 이런 게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봐버리면 더 이상 물을 게 없어.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있을까? 이렇게 이제 묻기 시작하면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존재는 뭐지? 또 이렇게 물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하는데 정말 창조된 것일까? 이렇게 이제 우리는 이렇게 묻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진실, 사실을 추구하게 되죠. 근데 이제 그러한 게 학문의 역사고, 근데 이제 종교는 그런 걸 못하게 하죠. 믿어라. 생각하지 마라, 이거야. 성경에도 보면은 이제 아담이 이브하고 같이 생각해서 사유하여서 알 수 있는 능력을 주는 사과를 따먹어 버렸잖아. 그러니까 그게 원죄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기독교적인 전통에서는 감히 무엇에 대해서 우리가 알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신성모독이죠. 오직 알고 있는 자는 신이지. 우리는 모른 채 신에 복종해야 되는 거. 근데 이제 서구에서는 르네상스 이후에 우리가 직접 알 수 있다고 하는 자신감을 가지고 과학이 발전하죠. 그렇게 해서 이제 뉴턴에 의해서 획기적인 세계관이 만들어져요. 이게 뭐냐면 이 세계는 물질로 구성되어 있다. 물질은 일정한 운동 법칙에 의해서 움직인다. 무시무시한 이야기죠. 우리가 보통 그냥 운동 법칙 이야기할 때 쉽게 듣지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고 모든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야. 근데 그게 아니야. 이제 뉴턴은 뭐냐면 이 세상 자체가 움직이고 있는 거야. 힘에 의해서. 그것이 기계적인 서로 역학에 의해서 기계적으로 움직이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계산해가지고 수학적 계산을 통해서 다 할 수 있는 거야. 달이 언제 뜨고 언제 지고 몇 월 며칠 날은 일식이 오고 월식이 온다는 것까지 이제 알게 된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신이 알고 있는 세계를 우리 인간이 알 수 있다. 우리도 다 알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죠. 그게 이제 우리 현대 문명을 만들어낸 거예요. 이게 이제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과학 문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뉴턴에 의해서 만들어진 세계관이 우리 인간의 삶에까지도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는 모르죠. 근데 뉴턴 이전과 이후는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태도, 세계를 바라보는 시각, 이런 게 다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과학자 뉴턴을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뉴턴이 현대인들에게 가장 막강한 영향력을 끼친 철학자인 거예요. 과학도 철학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그 철학이 그런데 우리에게 어떠한 삶의 태도를 보여줬냐 하면, 오직 눈에 보이는 것만이 진실이고, 이미 이 눈앞에 보이는 것들은 우리가 알고 있고 보고 있는 이 물질들에 의해서 구성되어 있고, 이 물질들은 기계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럼 이제 유물론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죽음, 삶,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우연적인 사실로 이제 드러나게 돼. 어쩌다가 생명체가 나타나가지고 죽으면 그만이지. 그러니까 이제 인간들은 살아있는 동안 욕망을 추구하는데 목적을 두고, 또 모든 것은 원자나 분자로 만들어졌다고 생각한다면 사회도 각각 그 개인들이
모여갖고 사회가 됐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원자가 모여서 분자가 되고 분자가 모여서 물질이 되듯이 개인이 모여서 가정이 되고 가정이 모여서 사회가 되고 사회가 모여서 국가가 되고 이런 식이 이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은 원자는 독자적으로 존재하죠. 다른 거 없어도 존재하는 거예요. 각각의 개인도 타자 없이도 존재하는 개별적 권리와 어떤 존재 이유를 갖게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개인주의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러한 현대의 개인주의는 뉴턴의 물리학에 영향 아래에서 만들어진 사회 사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이제 상황에서 20세기 들어오니까 과학자들이 이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돼요. 특히 이제 아인슈타인이 큰 역할을 하죠. 뉴턴이 이제 이해한 세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과학을 사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해한 이야기를 하는 게 내가 이해한 이야기를. 내가 이제 뉴턴이 생각하기는 우리들의 상식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제 세계를 바라보기 시작했죠. 말하자면 이 세계는 많이 펼쳐져 있는 공간이 있어요. 공간에는 어디에서나 동일하게 흐르는 시간이 있어. 그러니까 미국에서 흘러가는 시간이나 한국에서 흘러가는 시간이나 지구에서 흘러가는 시간이나 목성에서 흘러가는 시간이나 은하수에서 흘러가는 시간이나 같다 이거야. 이게 이제 말하자면 고정된 시공 속에 다만 위치만 달리하고 있는 거이지. 나는 뭐 서울 살고 너는 광주 살고 미국 살고 이렇게 서로 달라. 그래도 전체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은 똑같고 우리가 있는 공간은 위치는 달라도 고정되어 있는 동일한 공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공간은 무한하게 열려 있고. 근데 이제 아인슈타인이 우선 이 시간이 동일하게 흐르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제 이야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동일하지 않게 흐른다는 건 우리에게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를 가르쳐줘도 이해는 안 돼. 그러죠? 시간이 상대적으로 흐른다? 또는 공간이 휘어 있다? 무슨 공간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 휘기는 어떻게 휘어? 근데 이제 엄청난 뉴턴이 생각했던 세계가 아니라 이제 아인슈타인이 이해한 세계로 새롭게 이제 20세기는 접어들면서 기존의 우리들의 지식들이 의심받기 시작하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원자론이 이제 기존의 원자론으로는 해석, 설명이 안 되는 이제 관측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 보면 이제 여기 비국소성 있죠? 이런 이야기들이 공간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모든 사물을 서로 이렇게 국소적으로 만들어버려. 국소라는 건 부분으로 만들어버린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제 기차를 타고 가잖아요. 그러면 기차라는 공간은 밖에 있는 공간과는 서로 다르게 달라. 그러니까 내가 기차라는 공간에 있으면 나는 움직여 버리잖아. 저 옆에 있는 것은 안 움직여. 근데 저것과 이것은 무관해. 서로 이게 공간에 의해서 분할될 수 있어. 모든 것들이. 이 책도 서로 붙어 있을 때, 공간이 사이에 끼지 않을 때는 하나의 책인데 찢어버리면은, 뜯어내면은 두 개의 책으로 나눠지죠. 그때는 이놈은 이놈대로 움직이고 저놈은 저놈대로 움직이는 거야. 지금은 같이 움직이지. 내가 이걸 잡아다니더니 같이 온단 말이지. 근데 끈이 떨어져 버리면 그때 공간이 끼어들잖아. 그러면 이건 움직여도 이건 안 움직여.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제 국소성이라고 그래. 서로 이제 이 공간에 의해서 분할되는 장소의 독립성이지.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들은 서로 국소성이 있기 때문에 개인이 이제 존재할 수 있고 원자가 독자적으로 개별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양자역학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전자 같은 아주 우리가 말하는 소립자라고 하는 소위 원자 이하로 작은 이제 물질들, 이것들을 연구해 보니까 이것은 공간을 아무리 떼어놔도 똑같이 작용하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공간이 의미가 없어져 버려. 말하자면 공간이 전자와 말하자면 그 플러스 전하와 마이너스 전하가 있잖아요, 전기에. 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서로 전하가 달라, 이렇게. 근데 이걸 떼어놔도 결국은
아무리 멀리 있어도 여기가 전극이 바깥, 얘가 이제 마이너스가 되면 저거 플러스가 되고, 저기 플러스가 마이너스가 되고, 누가 가운데서 연락도 안 해줬는데 그것도 동시에 일어나고 있어. 그러면 우리는 공간을 이동할 때는 반드시 시간이 필요하지 않아요. 빛같이 빠른 것도 태양에서 지구까지 오려면 8분이 걸려. 그런데 전자가 서로 소립자들이 서로 떨어져서 서로 같이 상호작용하는 것은 100억 광년 떨어진 곳에다 넣어놔도 동시에 움직인다는 거예요. 동시에 작용한다는 거지. 이런 것들이 이제 양자의 비곡소성이다.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비곡소성은 이제 그런 의미들이 있어. 근데 사실은 아인슈타인도 이걸 인정을 안 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어찌 그럴 수가 있느냐. 그 다음에 이제 또 뭐냐면은, 원자를 중심으로 하는 뉴턴 물리학의 입장에서 본다면 모든 것들은 기계적으로 움직이고 결정되어 있어. 그죠? 근데 전자나 이런 이제 작은 원자들의 그 전자가 궤도나 운동이나 속도나 궤도 이런 걸 보니까 전혀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는 거야. 그리고 이거 확률적으로 존재하지. 이 말 자체도 무엇이 있는데 확률적으로 존재한다는 말 자체가 우리에게는 이해가 안 되지.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야? 확률적으로는 있을 확률이 몇 프로, 없을 확률이 몇 프로, 이런 이제 이렇게 관측이 되는 거지. 이런 거 이제 불확정성이라고 그러잖아. 옛날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생각만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한테 뉴턴이 모든 존재는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고 이야기했을 때 믿어져요? 이게 나를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 뭘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 저건 저가 있고 있는데. 근데 이미 그것은 우리가 공인된 지식이지 않아. 믿을 수 없는 이야기지만 과학자들이 여러 가지 관측을 통해서 사실로서 드러내가지고 그걸 진리라고 믿고 있었는데, 양자역학은 이제 사실은 이제 양자라는 말 자체가 이제 이게 에너지의 양적인 하나의 그 어떤 패턴으로 이제 물질을 설명하는 개념인 것 같아요. 원자라는 개념과 이제 틀리지. 그래서 이제 이 세상을 새로운 시각으로, 그러니까 뉴턴이 새로운 시각으로 봐가지고 새로운 과학의 시대를 열었듯이 이제 이 과학이 점점 더 이제 발전되어 가는 가운데 전혀 다른 패러다임으로 전환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틀, 이 세상을 보는 이러한 우리들의 어떤 사고의 틀로는 도저히 납득이 안 돼. 근데 이 사고의 틀을 결정하는 게 뭐냐면 언어거든. 말하자면 뉴턴이면 만유 인력의 법칙이니 운동의 법칙이니 이렇게 말을 만들잖아요. 그럼 그 말에 의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그 내용이 생겨. 그걸 가지고 사물을 보게 돼. 그럼 저건 관성이구나. 무엇이 가다가 안 멈추고 계속 탁 날아간다 이 말이지. 우리가 차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멈추니까 몸이 앞으로 촥 밀렸잖아. 그때는 그냥 차가 멈추니까 내가 앞으로 간 줄만 알았어. 근데 뉴턴은 그걸 뭐라 했냐면 모든 물질은 운동하고 있는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하려고 하고 있다는 얘기. 근데 갑자기 스톱해버리니까 이것은 그대로 가려고 하는데 이게 멈추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 저항이 있어야 돼. 마찰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잡아서 마찰이 일어나. 마찰이 일어날 때는 또 그 마찰하는 에너지가 소모가 돼. 그래서 모든 게 이제 운동에 의해서 설명이 되는 거야. 우리는 옛날에 보시면 힘에 의해서 힘 운동이라고 생각도 못 했잖아.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 새로운 이해를 우리가 개념을 통해서 만들어가지고 교육을 받아가지고 이해할 수 있는 시기가 되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제 양자역학은 우리가 그동안 사용하던 언어를 가지고는 도저히 설명도 할 수 없고 인식도 할 수 없는 새로운 현상들을 과학자들이 이제 연구하다 보니까 내가 설명하려면 우리가 이미 쓰고 있는 언어를 가지고 설명해야 되잖아. 근데 그 언어는 이미 이 사실을, 이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지 못해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돼? 내가 말해주면 해줘도 전부 지식으로 이해하니까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지가 알고 있는 식으로 전혀 다른 엉뚱한 이해를 하게 돼. 그러니까 알면 알수록 모르게 되는 거지.
이런 상황이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이제 현실이고, 또 그런데도 우리는 이제 아직 뉴턴적 사고 속에 갇혀 있죠. 뉴턴 이야기가 훨씬 쉽잖아. 그러지. 양자역학 이야기는 무슨 말인지도 모르잖아. 또 이 이야기 들으면 뭐 마술사들이 하는 이야기지. 이런 일이 세상에 있겠어? 이렇게 생각될 수 있는 이제 이야기. 그래서 뭐 양자역학을 내가 이제 과학적으로 설명하기는, 과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는데, 우리 이제 철학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양자역학이 가지고 있는 철학적인 의미를 내가 지금 간단하게 설명을 해 본 거예요. 그 정도 이야기. 이런 게 비교하는 이제 사람들이 저지르기 쉬운 그 우가 이런 거예요. 왜냐하면 약간의 유사성을 가지고 이것이 이것이다, 똑같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 버리는 거야. 전에 이제 내가 알고 있는데 후배 한 분이 철학을 전공해 가지고 독일 가서 칸트 철학을 전공해 가지고 와서는 뭐 붓다와 칸트라는 이제 제목으로, 그분이 또 논문이, 박사 논문이 그것이었나 봐. 그래가지고는 서양의 그 붓다가 칸트고, 뭐 인도의 칸트가 붓다다, 부처님하고 칸트는 똑같은 철학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 약간 유사성이 있지만 사실은 그 깊이는 전혀 달라요. 그게 이제 이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어. 그러다 보니까 요즘 이제 양자역학 하면 막 엄청난 이제 그 사람들의 관심을 가지고 새롭게 부각하는 이제 이 과학이고 보니까, 불교를 또 불교가 훌륭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으면 그런 이야기도 하고 싶겠죠. 근데 서로 같은 점도 있지만 분명히 이제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과학자들은 바깥 세상을 봐요. 근데 부처님은, 불교는 자기의 내면을 통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왜 그러면 바깥을 보고 있는 양자역학하고 내면을 통찰하는 불교가 어떻게 이렇게 유사점이 나타났을까? 이런 게 나타나죠. 사실은 옛날에 이 뉴턴 물리학은 불교하고 전혀 맞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뉴턴 물리학이 어떤 걸 가지고도 불교하고 접점이 없었어. 왜? 철저하게 밖에 뭐가 있다는 걸 전제하고 있었으니까. 근데 그거하고 가장 유사한 게 아비달마 불교의 아비달마 이론이에요. 말하자면 설일체위부가 이야기했던 모든 존재는 요소적으로 뭐 극미가 모여서 4대가 되고, 4대가 모여서 물질이 되고, 뭐 심적인 존재와 물적인 존재가 있어가지고 결합해 있고 막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 인과적으로 업보가 있고. 그거 마치 뉴턴의 그 역학하고 원자론과 역학을 거기다 대입시키면 똑같은 패러다임이 돼요. 그래서 한때는 이제 그 아비달마 이를 불교의 자연과학이다, 이렇게까지 평가한 사람들이 있었어. 근데 사실은 아비달마는 불교를 굉장히 왜곡했던 것이고, 그건 불교의 본질도 아니고, 부처님이 깨달은 연기법과 공부와 이런 것들은 사실은 기존의 어떤 과학도 접근할 수 없었고 서로 무관한 것처럼 보였던 거예요. 근데 이제 양자역학을 하는 사람들이 뭘 보게 됐냐 하면, 하이젠베르크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까지 우리는 무대를, 자연이라는 그 무대에서 공연되는 연극을 보고 있는 관객처럼 알고 있었어. 우리는 이제 무대에는 그 각본에 의해서 배우들이 움직이지요. 그런 것처럼 과학자들은 연구를 할 때 자연 대상을, 자연이 가지고 있는 그 자연 법칙이 있잖아. 이 법칙이 이제 말하자면 각 희곡이지. 그 각본에 의해서 물질들이 자연 움직이면 몇 시 되면은 우리 연극 보면 그러잖아. 몇 분 후에 문을 열고 누가 등장한다. 이게 다 배우들은 지금 시킨 대로 하고 있잖아.
관객들이 거기에 대해서 영향권이 있어요, 없어요? 야, 그거 나오지 마, 너. 이렇게 말 못하지 않아. 나온 대로 봐야 돼. 근데 이제 이 하이젠베르크라고 하는 이 물리학자가 자연을 관찰해 보니까 관찰자가 나오고 있는 현상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더라는 거야. 그게 이제 뭐냐면은 연극의 관객도 사실은 연극하는 무대와 객석이 구분이 안 되더라는 거지. 이 말은 뭐냐면 주관과 객관이 엄밀하게 구분할 수 있는 주관과 객관의 경계선이 없더라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부처님이 말씀하신 무아거든. 나와 세계는 분리되어 있는, 이게 이제 아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자면 아까 이야기했던 비국소성. 공간에 의해서 나와 세계가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서로 모든 존재는 시간과, 근데 그거는 불교 입장에서 보면 시간도 지금부터 수억만 년, 수억급 전의 사건이 현재의 나의 존재와 무관하지 않아요. 이제 쌍단 니까에 보니까 지금 내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 가운데 과거에 내 부모가 아니었던 사람, 내 형제 자매가 아니었던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야? 현재 나에게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내 삶 속에는 과거의 모든 삶과 연결되어 있다. 떨어져 있지 않다. 이런 이제 생각을 붓다는 통찰을 통해서 깨달았고, 과학자들은 관찰을 통해서 이제 거기에 그런 생각에 접근해 가고 있다. 이런 점에서 주관과 객관이 분리되지 않았다는 사실 때문에 지금까지는 주관과 객관을 엄격하게 분리된 두 개체로 보고 있었던 아인슈타인까지도 보고 있었던 이러한 과학적 태도들이 주객의 경계선이 허물어지는 지점에 지금 양자역학이 왔기 때문에 이미 그 주객의 경계를 허물어버린 불교하고 유사성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지, 양자역학으로 불교를 다 증명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매스필드도 그렇게 말했어요. 과학은 사람들이 하는 하나의 가설을 가지고 하는 이론일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 그러나 자기가 볼 때 붓다가 깨달은 3000년 동안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그 속에서 깨달음을 얻고 이러한 불교는 그렇게 변할 것 같지가 않다. 자기는 이제 과학자니까 안 변한다는 말은 못해도 자기 생각에는 그런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양자역학하고 불교를 비교한다고 해서 이 책을 읽고 같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그 경고도 좀 하는 것 같아요. 양자역학을 안다고 해서 세상이 달리 돌아가지는 않아. 다만 지금까지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현상을 우리가 지금 보던 시각으로부터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되면 다르게 이해될 수 있다는 것이거든, 과학은. 그런 점에서 이제 그동안은 불교 이해가 너무 종교적이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나 믿는 것이지 사실이 아니다라고 생각했던 부처님의 가르침이 과학자들에 의해서 그게 사실이었구나, 부처님 말씀이 사실은 매우 현실적이고 진실한 내용이었구나 라고 우리가 더 불교에 대해서 믿음을 일으킬 수 있는 계기는 될지언정, 양자역학이 불교다, 불교는 양자역학이다, 이렇게 말해서는 또 좀 지나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 책의 부제가 이 지식과 사랑을, 자비와 합의를 지향하며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지식은 이성적인 차원이죠. 그리고 이제 자비는 감성적 차원이죠. 우리 인간의 삶은 이 두 개의 큰 이성과 감정이라고 하는 두 축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요. 불교적으로 말하면 지혜와 자비지. 근데 불교는 일찍부터 지혜와 자비라고 하는 두 개의 수레바퀴가 똑같이 작동하고 서로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만 수레가 잘 나가듯이, 우리의 인생은 올바른 지식과 그 지식에 바탕을 둔
타인을 사랑하는 자애로운 마음이 함께 작용해야만 붓다의 길로 갈 수 있다. 깨달음의 길로 갈 수 있다. 성공한 인생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부처님 우리에게 가르친 거예요. 근데 서구의 과학은 굉장히 이성적으로 차가워져 버렸어. 그러니까 물리법칙을 안다고 해서 마음속에서 자비로운 마음이 일어나질 않아. 그러니까 이제 과학자들은 과학은 과학이고, 우리 감정은 감정이야. 감정은 네 알아서 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있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추구해가는 게 과학자예요. 나한테 자비로운 생각을 요구하지 마세요. 나는 이게 서양에서는 사람을 평가할 때 과학자다 그러면 과학적인 지식만 평가하지, 그 사람이 과학자로서 인간으로서 뭐 아주 못된 짓을 해도 그 사람 과학자지 않아. 그 사람한테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건 과학이고, 그 과학적 성과를 가지고 우리가 돈을 벌고 물리적으로 물질적으로 잘 살 수 있는 혜택을 입었다면 고맙게 생각해야지. 그 사람이 뭐 바람을 피웠네, 뭐 누구고 뭐 했네, 뭐 이런 것들이 뭐 그거 중요하지 않지 않아, 이렇게 본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뭐 또 스포츠도 그러지 않아. 운동만 잘하면 막 영웅이 되지 않아. 그 사람은 내면적 인간성 이런 것들은 다 무시돼요, 요즘 세상이. 이러한 것은 사실은 바람직한 이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게 전문가가 되지 모두 전공만 하려고 하지. 그러니까 전인교육이라거나 이런 균형 잡힌 인간을 우리는 이제 기대하지 않잖아요. 뭐 하나만 잘하면 되잖아, 그냥. 그러니까 교육도 봐가지고, 야, 그것만 잘하면 돼. 뭐 다른 거 안 해도 돼. 이런 식이라고. 근데 이제 이 사람은 그게 잘못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 과학은 그 역할을 못 해왔는데, 자기가 이제 과학자로서 연구해 보니까 양자역학의 이러한 지식들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공간에 의해서 분할되는 국소적 존재들이 아니라 연결된 존재라고 우리가 본다면, 그럼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돼, 이제? 내가 행복하려면 나 자신이 행복이 내 안에서 나오겠어요? 타자하고 관계 속에서 나오겠어요? 여러분 속에가 행복이라는 놈이 딱 들어가지고 생각만 하면 막 속에서 행복이 튀어나옵니까? 아니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사랑해주고 그 사람이 나와 함께 교감을 나누고 서로 같이 정을 주고받을 때 행복감이 일어납니까? 행복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서 서로 좋은 관계를 맺어갈 때 우리에게는 행복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참다운 지혜는 뭐지?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는 거지. 그럼 그 지혜가 우리에게 뭘 만들어내? 그러니까 나는 나와 연결된 타자를 나 아닌 존재로 볼 게 아니라 나와 하나인 존재로 보고 나처럼 사랑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게 이제 동체자비라. 한 몸으로서 느껴지는 자비, 한 몸으로 느껴지는 자비지. 이러한 생각들이, 과학적 기술이 이러한 생각을 가능하게 하고 이러한 생각을 우리들로부터 이끌어낼 수 있는 힘으로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돼서 결국 지식과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 러브, 이제 이런 것들이 하나로 통일되는 이러한 삶을 과학적 지식이 추구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제 그런 걸 기대하고 있는 것 같아요.